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79페이지 볼게요. 79페이지. 자, 지난 시간 내용이 이제 떠올 거예요. 수요 공급은 사고 파는 것이다.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죠.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바로 떠올리시고요. 공급 법칙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많이 팔려고 하죠. 같이 움직인다. 비례 법칙이 되고요.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항상 이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79페이지 먼저 1번 부동산 수요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90페이지 볼까요?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부동산 공급이 있죠. 항상 수요와 공급은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자, 칠판에 보시면, 자, 오른쪽은 수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은 공급.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월하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는데, 먼저 79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에서 첫 줄 보시면 부동산 수요란, 이제 첫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자, 지금부터 개념을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의의부터 봅니다. 자, 수요에서 의의를 봐요. 교재 내용 그대로 옮겨서 볼게요. 수요란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짧게 말하면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으니까 반비례 법칙이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우하향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이 일정 기간을 다른 말로 유량 개념이다. 유량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플로우 개념입니다. 자, 유량 개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유량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저량과 비교합니다.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 개념이 되고, 저량은 스톡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량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을 말해요. 얘는 일정 기간이다. 저량은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입니다.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요.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됩니다. 요거는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은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이 땅요, 이 땅은 10억 합니다. 10억 한대요. 이때 10억의 의미가 뭐죠? 오늘, 현재, 시점에서 10억이래. 현재 시점에서 10억이래. 그래 이제 가격 묻게 되면, 가격이 얼마다 하게 되면 반드시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리켜서 저량 개념이다라고 불러요. 반면에 가격이 아니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동산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 임대료는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동안 임대료잖아요. 얘는 바로 일정 기간입니다. 이럴 때 임대료 묻게 되면 바로 일정 기간을 가리키니까 유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를 해석하세요. 이 단어가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회사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당해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잖아요. 주로 이제 한 회계 분기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유량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느 회사의 순자산 가치다. 자, 순자산 가치는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첫 시간 때,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T 계정을 그려보자. T 계정. 어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리는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대차 대조표. 그럼 차변 왼쪽 항목은 모든 그 회사의 자산 항목이 기재가 되고요.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는 부채, 나머지가 자본이다. 그림 기억나시죠? 숫자는 볼까요?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다. 그 중에서 빚이 40억이다. 빼니까 나머지 순자산, 자본이 얼마? 60억이죠. 그러면 이때 이 자본, 총 자산에서 빚 빼니까 남은 순수한 내 자본,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순자산 가치가 돼요. 얘가 순자산 가치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읽는 것은 얘가 1월 1일인지 기초, 아니면 12월 31일인지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월 1일이면 이 회사의 1월 1일 시점에서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40억이고 자본, 순수한 내 돈, 순자산 가치가 100억이다. 60억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가 특정 시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 시점을 가리킵니다. 시점.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단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택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건설업자가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어요. 총 세대가 100세대다. 많이 팔아야 됩니다. 분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팔았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100세대 가운데 7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성과가 좋네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유량이 되고요. 그럼 결국 한 달 동안에 70세대를 거래했으니까 말일날 10월 30일 날 월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팔았으니까 재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30채. 요때 쌓인 재고가 30세대죠. 얘가 바로 주택 재고량입니다. 따라서 주택 거래량은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바로 특정 시점에서 남은 재고는 얼마다. 얘는 이제 시점을 가리키죠. 바로 저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자, 신규 주택 공급하게 되면 새 아파트 짓는 거 많이 보셨죠? 자, 처음에 사업 승인 받고 착공해서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이거 다 짓는데 얼마 걸리던가요? 최소한 2년 이상 걸리잖아요. 2년 이상, 일정 기간.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을 짓는데 2년 이상 걸리니까 기간이다.
유량이 되고요. 반면에 기준주택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 중고 아파트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중고 아파트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잖아요. 기준주택은 언제든지 팔면 돼요. 특정 시점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런 단어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잘 비교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일일이 보시면서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얘들은 주로 기간을 명시하네. 기간을 가리키니까 유량 개념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점을 가리키니까 저량이 된다. 설령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 나타 치더라도 이 단어가 기간을 가리키는지 시점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요 있죠. 사는 것도 일정 기간입니다. 유량. 하는 것도 일정 기간입니다. 공급. 투자, 부동산 투자. 투자도 오늘 땅 샀다.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잖아요. 5년 뒤에 팔잖아요. 일정 기간. 이것도 유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를 한다. 생산을 한다. 또는 국민 총생산 GNP 있죠. 뭐 등등등 많은 단어들이 전부 다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유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량은요. 특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아마 5,200만 명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언제? 현재 시점에서 인구수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인구수는 시점을 가리키는데 유의할 점은 인구 변동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인구가 얼마 증가했다. 얼마 감소했다. 이건 항상 기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인구 변동. 그래서 인구수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고 인구 변동은 기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국부, 국가의 재산이 있죠. 국가 재산 또는 우리가 대개 1월달 연초가 되면 주로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하잖아요. 그건 항상 특정 시점에서 재산을 공개합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얼마 되고 주식 몇 주가 있고 은행 예금이 얼마 있고 등등 해서 그래서 항상 국가의 재산, 개인의 재산 모두가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현재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 갖고 있다.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등등등. 자, 그러면 이제 유량이 뭔지 저량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유량은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 저량은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유량인지 어디까지가 저량인지 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할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나 실전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 경험 많이 합니다. 문제 형태 이렇게 물어요. 주로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박스형. 자, 다음 중에서 유량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인가 찾아야 됩니다. 항목을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이렇게 주면서 임대로 집어넣고 다음에 선자산 가치 집어넣고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 단어를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6개 못 든 것이 지금은 더 나와. 시어 또 나오고 이형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7개, 8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유량인지 어떤 게 저량인지 여기까지만 구분하시면 공부 끝.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량과 저량은 이렇게 찾는 개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유량, 저량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요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개념입니다. 다음에
상품을 사려고 해요. 구매하고자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샀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것을 사전적 개념 이렇게 불러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그럼 사전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적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개념은 사후적 개념입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장래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계획된 것이다. 즉 미래행입니다. 거꾸로 사후적 개념은 이미 실현되어 버렸어요. 실현된 개념이다 해서 이것은 과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전적 개념을 의미하지 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가계부. 어느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씁니다. 그러면 지지난달 10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썼어요. 뭐죠? 과거형이잖아요. 실현되었잖아요. 얘는 가계부를 쓴다가 아니고 가계부를 썼다. 과거형. 다른 말로 가계부를 썼다. 수요했다. 했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가계부를 10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 앞으로 한 달 12월 달이잖아요. 자, 이제 지금 오고 있는 12월 가계부를 써야지. 그럼 12월은요, 행사가 많잖아요.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성유료도 많고, 애들 방학이니까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미리 예산 짜는 거야. 가계부를. 얘가 바로 사전적입니다.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계획된 의도를 말하지 이미 샀다가 아니에요. 항상 수요는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이다. 그래서 수요 개념을 보는데 실현자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실현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려고 하는 의도, 사전적 개념을 가리킵니다. 자, 개념 보시면서 수요는 일정 기간 유랑 개념이고 살려고 한다, 사전적이다. 마지막으로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유효 수요. 여기서 유효 수요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구매력 있는 수요, 유효 수요를 말이에요. 유효 수요를 의미하지 상대적인 표현은 잠재 수요는 틀린 말입니다. 얘는 아니다. 유효수요가 뭐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유효수요라는 것은 이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지불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갖추게 되면 얘가 바로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 즉 돈이 모자란대요. 돈이 모자라면 잠재 수요가 됩니다. 얘는 수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3억을 갖고 있어요. 3억 갖고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지방과 서울 비교할게요. 사목 같으면요. 지방은 분양가가 싸요. 평당 1,000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같으면 사목 갖고 이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 갖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내가 살 의사가 있고 돈도 3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이럴 때는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3억이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3억 갖고 서울에 강남에 25평 아파트 사야지. 택도 없잖아요. 10억, 15억 넘어가잖아요. 택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강남 하게 되면 누구든지 살 의사는 있어요. 정작 돈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수요가 얘가 바로 잠재 수요가 돼요. 이런 수요는 수요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수요하게 되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 즉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유효 수요. 자, 수요 개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 3개 있죠. 하나, 둘, 셋. 항상 떠올립니다. 수요는 짧게 말하면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일정 기간, 유량, 살려고 한다, 사전적. 반드시 구매력 있는 유효 수요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하게 되면 적어도 이 키워드 3개는 떠올려야 돼요. 자, 반복합니다. 일정 기간,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살려고 한다,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다음에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다,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 요 세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제 유량 개념, 사전적, 유효 수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재 확인. 79페이지. 자, 괄호 1번 수요 개념에서 밑줄 그었잖아요. 수요 개념.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지금부터 1번, 2번, 3번을 단어만, 제목만 밑줄 치세요. 1번 유량 개념 필요죠. 일정 기간. 다음 페이지. 2번 사전적 개념 밑줄. 계획된 의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3번 유효 수요 밑줄.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만 봐도 필요하잖아요. 수요 사는 건데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이다. 유효 수요다. 공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수요 의의가 돼요. 자, 그러면 수요 개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 수요는 사는 건데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수요는 사는 것인데 분설하면 일정 기간이다. 유량. 살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다. 이렇게만 딱 느낌이 온다면 공부는 확실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나왔으니까 공급 넘어가요. 자, 교재는 90페이지죠.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공급은 90페이지 네모 2번 부동산 공급의 의의를 보게 되면 첫 줄 공급 서플라이란 첫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자, 옮겨봅니다. 의의부터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합니다. 사는 것은 수요, 파는 것은 공급. 그러면 따라서 수요는 사는 것이니까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은 파는 거니까 판매하고자 한다. 사고 판다. 얘만 딱 집어야지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한눈에 비교가 돼요. 공급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구매를 판매로 바꿔주면 되니까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더 반복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얘가 뭔지 아시겠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일정 기간. 팔려고 한데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다음에 단어만 싹 바꿔주면 돼요. 유효 수요잖아요. 그럼 수요 싹 지우고요. 유효 공급입니다. 그럼 유효 공급은 다시 단어 바꿔주면 돼요. 살 의사와 지불능력을 싹 바꿔서 팔 의사. 공급 능력 또는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모두 갖춘 것이 바로 공급 능력, 유효 공급 완화입니다. 따라서 공급하게 되면 역시 수요랑 마찬가지로 판매만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유랑 개념, 사전적이다, 유효 공급이다. 그럼 이제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90페이지죠. 공급 개념 밑줄 긋고요. 1번 이건 밑줄도 긋지 마세요. 아는 거니까요. 1번 유랑 개념, 2번 사전적 개념, 3번 유효 공급.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아, 수요만 정리하니까 공급은 따라서 오더라. 자, 지금부터 수요와 공급 비교했습니다. 개념 보았어요. 자, 의 보았으니까 목차 2번 넘어가죠. 수요 법칙입니다. 교재는요, 교재. 수요 법칙이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보시면 걸어 4번이 있죠. 수요 법칙. 그러면 자, 수요 법칙이 나왔으니까 공모의 흐름은 같이 비교합니다. 똑같이 공급 법칙. 얘를 각각 비교하는 거예요. 책을 보기 전에요. 수요 법칙. 설명 먼저 드리자면 수요 법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원칙이 있고요. 2번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다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풀어서 볼게요. 수요 법칙은 원칙이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뭔지 아시겠죠?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하향.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하향 모양. 여기까지 원칙입니다. 자꾸 반복이 돼요. 여기까지 확인, 교재 봅니다. 방가로 1번, 수요 법칙 의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찾았으니까 1번 제목만 밑줄 하세요. 수요량은 가격의 반비례 밑줄. 반비례 법칙. 동그라미 2번. 제목만 밑줄 하세요. 우하향 수요곡선 밑줄. 다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책이 없잖아요. 예외가 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외도 시험이 나오니까 예외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아닌 게 예외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원칙이 아닌 걸 말하는데 수요법칙은 비싸니까 적게 산다. 무슨 모양? 우하향. 반비례 법칙이죠. 반대로 움직이잖아.
이게 아는 게 예배가 돼요. 자,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많이 산대. 반비례가 아니잖아요. 예배 맞죠? 얘가 예배가 돼요. 다시 싸면 많이 산다고 했는데 가격이 싸면 오히려 적게 산대. 이것도 반비례가 아니잖아요. 얘가 전부 다 예배라 예배. 우리가 원칙을 알았으면 예배도 알아야 됩니다. 원칙이 반비례니까 예배는 비례가 되는 거예요. 자, 심이 나오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심이 나오니까. 자, 이러한 예배. 비싸면 적게 사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산대. 이런 대표적인 예배가 가수요. 심이 잘 나와요? 가수요. 가수요는 쉬운 말로 사재기.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 가니까 현재 저는 금년한 지 만 5년 지났어요. 근데 그래도 편의점에 가면 담배값은 가격은 똑같을 거야. 그 에세 한 값 4,500원 맞죠? 아주 그대로죠, 그죠? 담배 한 값 4,500원입니다. 4,500원. 만약 내년 다음 달 1월 1일부터 정부가 담배값을 한 갑에 10,000원씩 올리겠대요.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1월달부터 10,000원 올라가고 가정해서 본다면 담배값 분명히 오르잖아요. 그러면 담배가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담배 사재기 합니까? 사재기 하지. 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재기 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수요 측에 예배가 된다. 오른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재기 하더라. 예배가 되잖아요. 따라서 예배하게 되면 가수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베벌렌 효과가 있어요. 베벌렌 효과. 이것도 말이 어렵잖아요. 해석하면 얘는요. 과시성 소비를 말해요. 과시성 소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부자들은 많은데 딴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우리는 특히 부자 중에서 졸부가 많아. 땅 부자. 예. 그래서 강남에 복부인들 많았잖아요. 졸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졸지에 부자 돼서 땅 많이 갖다 보니까 뭐 신도시 생기다 하네요. 전부 다 보상받고 땅 부자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요. 부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절대 지는 거 싫어합니다. 어느 집 보상받아가지고 바로 제네시스 90을 뽑아요. 고급차 맞잖아요. 그럼 그 옆집은 절대 그거 안 뽑아. BMW 750 뽑아요. 더 비싼 거. 그러면 또 옆집은 똑같은 거 절대 안 사. 더 비싼 거. 벤처 650. 또 이 집은 또 절대 그거 안 사. 에이구, 넌 그거밖에 안 돼? 포르쉐. 그러니까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같은 차 안 사요. 더 좋고 더 비싼 거. 얘가 바로 과시성 소비가 되고 베벌렌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뭡니까? 비쌀수록 부를 과시하려고 더 산다 이 말입니다. 비쌀수록 더 살려고 해.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보상 많이 받았지.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항상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효과. 네, 배부른 효과예요. 그런데 비교하자면 졸부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진짜 부자는요. 미국 가면 정말로 존경받아요. 미국에서 진짜 부자 많잖아.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를 읽었잖아요. 미국에서 부자는 영웅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쓸 줄 알거든요. 빌 게이츠가 50대 중반에 이제 손 다 내려놓고 경에서 물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대부분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겠다. 기부문화. 미국은 그게 발달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52조 원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감 안 나죠? 52만 적으니까. 이거를 치면요. 하루에 몇십 년 잡았을 때 하루에 50억씩 기부합니다. 50억씩. 그러면 몇십 년 하게 되면 52조가 나와요. 그렇게 제가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됐잖아요. 하루 50억 쳐요. 그런데 기부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아프리카 빈곤층 해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교육 문제가 있다. 교육 환경을 좋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그 느낌이 고상합니까? 진짜 부자잖아요. 진정한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웅이 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 2018년도에 SK 모 회장이세요. 성이 최 씨더라고요. 그때 기사 났어요. 기부가 아니고 정려를 정려. 무려 1조 원. 와, 크잖아요. 1조 원. 그런데 그것을 빈민층이나 또 뭐 교육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그때 기사는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한테 1조 원을 정리한대. 그걸 봤을 적에 참 돈 많아서 부럽긴 하지만은 조금 목적이 좀 희석이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전 세계 빈민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친척한테 기부가 아닌 정리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 우리나라 큰 부자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주 떳떳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돈을 기부하게 되면 미국처럼 정말 우리나라 부자들도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어쨌건 베벌렌 효과는 바로 졸부들의 소병태다. 부를 과시하려고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예배가 돼요. 상품의 지역적 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역적 선호하게 되면 알기 쉬운 예가 프로야구. 서울은 두산이 있고 LG가 있죠. 선호하잖아요. 지역적으로. 대전에 내려가면 하나 이글스가 있고 부산 내려가면 롯데 자이언트가 있고요. 자기 구단 지역적으로 얼마나 선호하고 사랑합니까? 프로야구 말고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얘가 수요업체가 예배가 되지? 예를 들면 이거요. 소주도요.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서울에서 5월에 강의 보니까 서울에서는 주로 두 가지죠. 참이슬 아니면 처음처럼 마시잖아요. 대전에 내려가면 그 지역 시민들이 뭘 마시죠? 대전에는 소주 이름이 린이에요. 린. 대전에서 강의하면서 린 소주 보고 이제 해석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하지 소주 이름이 린.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몇 년 동안. 아니 식당 가서 물어봤어요. 린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식당 중에 대답을 못해. 한 2년 만에 풀었는데요. 풀은 게 뭐냐. 이 린자가 뭐 맑을 린자라고 하던가 술이 깨끗하고 맑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부산에 가면 또 부산 사람들이 즐기는 술 있죠. 아는 분 아시던지. 예, 아시네. 마셔봤어요. 오, 마셔봤구나. 부산은요, 시원소주요. 제가 좋아하는 소주입니다. 술꾼은 아닌데 애주가거든요. 술은 좋아해요. 부산의 시원소주, 부산 사람들은 시원소주 많이 마십니다. 저도 부산 내려가면 시원소주 시키고, 대전 가면 린 마시고요. 저도 오래전에 시원소주는 전혀 몰랐는데요. 부산에 어느 때 강의를 하면서 서면 쪽에 한 8년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인데, 한 15년 훨씬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KTX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 당시 옛날에 KTX가 없었으면 그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런 차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서면에서 야간 수업 마치고 부산역 택시 타고 쫓아가면 막차를 타야 됩니다. 막차. 그 막차가 밤 11시 차가 있거든요. 그 막차가 유일한 막차인데 그게 무궁화호예요. 무궁화호. 기차 이렇게 생겼잖아요. 투박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기관차가 있고 이제 1호실과 2호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우연히 이제 막차를 타면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니 막차가 밤 11시 차인데 이 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호차, 2호차가 뭐냐면 희한하게 유리창이 이중 유리창이에요. 이렇게 이중 유리창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저게 뭐지 싶어서 결국은 제가 타게 됐는데, 얘가 뭐냐면요, 침대차, 침대. 이 두량이 침대. 침대가 1층에 있고 4대 타고 올라가면 또 2층에도 침대가 이렇게 침대 칸마다 창문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침대 칸. 그래가 제가 막차를 탄다고 표를 끊어서 타고 올라갔는데, 저는 마침 처음 탈 적에 2층 칸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데 처음 타면 C급이었어요. 애를 먹었어요. 이 침대 칸이 얼마나 좁은지, 딱 올라가면요, 포복을 해요. 포복을. 기가야 됩니다. 기어 가서 누워야 되는데 딱 누는 순간 호흡이 안 돼요. 숨이 컥 막히더라고요. 마치 관 속에 갇힌 기분이더라고요. 야, 관에 가면 이렇게 답답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애를 먹었어요. 애를 먹었는데 한 3개월 타니까 거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예, 정말 편하고 잠 잘 오더거든요. 그래서 밤 11시 타고 딱 잡니다. 자게 되면 이제 6시간 전 걸리니까 새벽 5시 되면 서울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우나 가서 좀 씻고 이제 학원 갑니다. 예. 그런 생활을 또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제 이 막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산역 바로 옆에, 이 옆에요. 포장마차 촌이 쭉 나옵니다. 예. 하필 이맘때쯤 날씨인데 겨울철에 바람 차잖아요. 바람 차는데 막차를 딱 기다리는데 한 15분, 20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 식당에서 냄새가 솔솔 풍겨와요. 예. 꼼장어 굽는 냄새잖아요. 그거 기가 막힙니다. 못 참아요, 그냥. 예.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냄새 맡자마자 저도 모르게 냄새에 막 이끌려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꼼장어 빨리 한 사람 꾸주면서 소주 한잔 시켰더니 그때 난 소주가 시원 소주가 있거든요. 이걸 딱 보자마자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소주 이름이 영어의 숫자 1이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별로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첫 잔을요, 딱 부었어. 그냥 곰장 안주 한 잔 먹으면서 이 소주를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그 첫 맛이 정말로 시원한 거야. 야,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맛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항상 무상하면 시원 소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시원 소주 가격이 1,800원입니다. 올라갑니다. 한 병에 1,900원.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에이, 비싸니까 안 사. 적게 마시느냐? 수요비치가 안 통해요. 왜? 부산 사람이 롯데 자이언트를 사랑하듯이 야구보다는 이 소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100원 올라가도 여전히 마시고 사랑한다 말입니다. 이가 바로 상품의 지수 선호가 돼요. 이런 것도 모두가 수요부 측의 예배적인 현상입니다. 자, 예배하시겠죠? 예배하게 되면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시험은요, 가수효가 출제에 자주 되고 있고 베블린 효과도 간혹 여러분들이 시험도 나오면서 모의고사 지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만큼은 아시면 좋아요. 자, 이어서 예배. 가격이 싸면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안 산대. 안 산대. 이런 예배되었어요. 이를 가리켜서 기펜제라고 불러요. 기펜제. 그럼 기펜제가 뭐냐? 이 기펜이 경제학자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따가지고 기펜제라고 붙였는데, 이 기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재화를 만들어냈어요. 기펜제. 기펜제가 이렇게 움직인대.
싸면 더 안 산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한테 신발을 사달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잘 하시겠죠. 얘를 사줘야 신발을 신어요. 비싸잖아요. 아니면 또 이 정도. 애들이 신발 사달라면 항상 나이키냐, 뉴 발란스라면 좋아서 사지. 그런데 엄마가 신발 사달라길래 이 매장에 안 들어가고, 야, 얘야, 아빠 엄마 클 적에 정말로 비싸고 잘하는 신발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신어봐라. 그러면서 재래시장 데려갑니다. 재래시장. 거기 가서 얘를 사줘요. 추억의 고무신. 그것도 그 비싼 백고무신. 사주면 난리 나죠. 애가 입이 쭉빛 나오면서 화부터 냅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고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이 가격이 50% 세일이에요. 얘가 삽니까? 절대 안 삽니다. 이런 제가 뭐지? 기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더 안 산다. 안 산다. 나이키는요, 30% 세일하면 줄을 섰잖아요. 수요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런 제한은요, 아무리 세일해도 안 산대 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지? 캠코더, 기억나시죠? 캠코더. 들고 찍잖아요, 캠코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사. 캠코더도 마찬가지라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아무도 안 산대 말입니다. 캠코더가 없어지면서 뭐가 나왔죠? 디카. 요즘 디카도 안 쓰잖아. 디카도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데 스마트폰이. 디카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아무리 싸도 수요가 사는 사람이 없대 말입니다. 이것도 기편제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수요법칙의 예외가 된다. 예외. 자, 정리합니다. 수요법칙은 원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고 그래프가 우하향인데 이런 반비례 법칙이 아닌 경우 예외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가수요나 베블렌 효과, 과시성 소비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외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법칙의 원칙과 예외가 되고요. 다음에 공급법칙 넘어가죠. 공급법칙은 우리 교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자, 93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찾았으니까 부동산 공급법칙 나오잖아요. 공급법칙. 그러면 1번 공급법칙 의의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고 책을 볼게요. 자, 공급법칙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계속 반복이 돼요. 공급법칙은 가격이 비싸면 많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시킨다. 바로 비례법칙입니다. 자, 비례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러면 공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이를 다른 말로 생산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교재책 보고 확인합니다. 자, 93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공급법칙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제목만 밑줄 아세요. 1번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밑줄. 비례법칙이잖아요. 2번도 제목만 밑줄 아세요. 우상향 공급곡선 밑줄.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예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외를 설명드릴게요. 자, 예외가 뭐냐? 예외는요,
우상량 얘가 아닌 경우예요. 얘가 원칙인데 얘가 아니면 예외가 돼요. 예외. 그럼 얘가 아닌 예외가 뭐냐? 공급은 우상량이 원칙인데 얘가 아닌 게 이게 있어요. 수직. 수직이면 예외가 맞잖아요. 요심에 자주 나와요. 얘가 뭐냐?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토지는요. 강남의 땅은 이겁니다. 얘가 수량이잖아요. 강남의 땅은 언제나 이겁니다. 양은 한정이 됐지. 강남의 땅은 절대 양을 못 늘려. 양은 한정이 되고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입니다. 절대로 공급이 이렇게 증가가 안 되잖아요. 얘가 바로 수직이는 수직. 양은 언제나 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가격, 땅값이 오르고 또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양은 절대로 X, 절대로 양을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토지 공급입니다.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이 특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1월달 되게 되면 토지 특성 중에서 부정성이라고 공부해요. 부정성.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이를 똑같은 말로 이꼴 물리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토지는 증가 못 시키니까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X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은 이렇게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지만 토지만큼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수직이니까 공급에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예외. 그러면 반드시 양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데 절대로. 이런 얘가 토지만 있을까요? 토지만. 토지 말고도 잘 살펴보면 양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것은 또 있어요. 더 문제지만은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얘가 토지라 했죠. 그죠? 토지가 여기다가 그냥 골동품을 넣어볼게요. 골동품. 500년 전, 몇백 년 전 골동품은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나왔다면 작아져.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동품은 절대 양을 증가 못 시켜. 오래될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리 골동품 가격이 오르고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얘도 수직이라 수직. 공급에 예외가 돼요. 자, 이렇게 원리가 이해되시겠죠? 아, 공급은 비례법칙인데 원래가 우상향인데 그러나 토지만큼은 절대로 양을 못 시키니까, 증가 못 시키니까 수직이 되는구나. 이런 예외만큼은 알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수요 공급에 의하고 그 법칙에서 각각 원칙 예외 그리고 원칙 예외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남은 게 수요와 공급이 합치게 되면 균형가격 결정이 나와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다음 주에는 균형가격 결정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인문관이 끝나게 되고요. 끝나면 정책. 정책에 대한 인문관을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게시판 글이 제가 지난주 많은 울림이 와가지고 참 제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울림이 있는 글, 공감하는 글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면서 계속 좋은 소통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